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커텀즈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커텀즈라는 용어가 다소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인커텀즈라는 거는 우리 무역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을 해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계약 관련 국제 규칙입니다. 자, 그럼 인커텀즈란 무엇인가? 알아보시면 인커텀즈란 ICC, 즉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라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한 국내외 물품 계약서에 사용되는 거래 당사자 간, 즉 무역거래라면 셀러와 바이어 사이의 거래 조건에 관한 국제 규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리해보면 인커텀즈란 우리가 국제무역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활용하게 돼 있는, 물론 법적으로 활용하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관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인커텀즈라는 거는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그 이전에 협상을 할 때 반드시 활용을 해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국제 규칙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무역 관련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은 계약 이행을 위한 다양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매매 계약서에는 매매 계약 이행을 위해서 셀러와 바이어가 해야만 하는 의무의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인커텀즈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당사자 간의 의무 가운데서도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보실까요? 제품 인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역계약서에 기재되는 당사자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무는요,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품질에 관한 조건, 수량에 관한 조건, 대금 결제에 관한 조건, 보험에 관한 조건,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품 인도에 관한 조건이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또한 이러한 제품의 인도, 즉 운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종목, 중요한 항목들을 보통 한 10개 정도 항목을 인커텀즈에서는 다양하게 구성하여 무역 당사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10가지 주요한 항목을 11가지 조건으로 정형화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가지 조건에는 부호를 붙여놨다는 거죠. 영어 세 글자로. 그래서 각 조건의 이름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인커텀즈란 무엇이냐? 무역계약과 관련된 국제 규칙 중에 하나다. 그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제품 인도와 관련한 다양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 몇 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10가지 항목을 다양하게 믹스를 해서 11가지 조건으로 구성을 해놨고 각 조건에는 영어 세 글자 부호를 붙여놨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FOB라든지 CIF라든지 CPT라든지 CIP라든지 아니면 DAT라든지 이거 바뀌었죠. 2020에서는 DPU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DAP라든지 DDP라든지 그래서 어쨌든 11가지 정형화된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무역계약 시 거래 당사자에 의해 인커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11가지 조건 중 특정 조건을 채택하였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FOB를 사용하기로 둘이서 합의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또한 무역계약서에다가 기재하였다면 인커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 당사자의 의무, FOB일 때 10가지 그 의무가 계약서에 하나하나 기재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므로 양 당사자는 반드시 인커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신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행을 안 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커텀즈라는 것은 무역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배우고 기억하고 실전에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인커텀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선 인커텀즈의 제정 및 개정 과정을 보면요. 인커텀즈를 제정한 국제기구는 국제성업회의소, 즉 ICC라는 단체예요. 이건 뭐 임의단체죠. 법적인 단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히 무역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요. 최초에 제정이 된 게 1936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요. 그다음에 53년, 67년, 76년 이렇게 개정이 되오다가 1980년도부터는 정확하게 10년에 한 번씩 개정이 돼 있다. 되어 왔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사용하는 인커텀즈는 올해부터 1월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2010년도 버전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2020년도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 2020년도 그 개정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고요. 우리 일선 현장에서는 아직도 2010년도 개정판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도 2010년도에 개정된 내용을 2010년도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고 2020년도에 조금 수정 개정된 내용은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커텀제 그 개정 조건들을 보면은요,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오른쪽에서부터 보실까요? 예, 36년도, 이때부터 제대로 제정이 돼서요, 53년도 쭉 이렇게 개정이 되어 오다가, 왼쪽으로 쭉 가서 보시면, 2010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2020년도에 개정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10년도에 보면, 예, 11가지 조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2010년도 개정판을 우리 그 현장에선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체 조건의 숫자는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걸 보실까요? 2010년도에는 DAT라고 써 있는 조건이 2020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DAP라는 조건, DAP가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DPU라는 조건으로 바뀌고요. DAP 조건은 2010년도나 20년도나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잘 비교해 보시면은 실제로 개정된 내용은요. 10년도, 20년도 비교해 보시면 2010년도 개정판에는 DAT라고 기재되어 있던 조건이 제목이 DPU로 바뀌었다. 그럼 단순히 제목만 바뀌었냐?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의 내용도 바뀐 것도 있기는 하다. 이거는 이제 차후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도, 2020년도 별로 바뀐 내용이 없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히 바뀐 조건은 하나밖에 없다. 어떤 조건이냐? DAT 조건이 DPU 조건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바뀐 내용도 그다지 큰 내용은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2010년도 개정판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2010년도 기준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2010년도 그 인커텀즈를 보면은요, 전체 그 셀러 바이어가 지켜야 되는 의무의 내용이 전체 10가지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Seller's Obligation, 그 다음에 Buyer's Obligation. 글자가 좀 깨졌는데요. 보면 Seller's Obligation A로 시작이 되죠. A1부터 A10까지. 그 다음에 B라고 써있는 Buyer's Obligation 해서 셀러 바이어 의무가 각각 각 조건별로 10가지씩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선 인커텀즈 요약표를 볼게요. 이 요약표라는 거는 뭐냐면요. 각 조건별로
조금 전에 봤던 10가지 셀러 바이어의 의무의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의무의 내용들만 여기다가 요약을 해서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각 조건별로 셀러 바이어에게 부담이 되어 있는 의무 내용을 보겠지만 우선 표를 가지고 먼저 보면은요. 먼저 EXW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EXW 조건일 경우에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셀러의 비용의 범위라는 거는 뭐냐면요. 만약에 EXW 조건이라면 EXW 조건으로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셀러가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해서 셀러가 자기 돈으로 지불한다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EXW 조건 하에서 운송비를 셀러가 운송인한테 어느 부분까지를 지불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출 가격을 제시할 때요. 대개의 경우는 제품 가격에다가 운송비를 포함을 시키잖아요. 그랬을 때 셀러의 운송 비용의 범위라는 거는요. 셀러가 수출 가격에 포함을 시켜서 바이어한테 받아서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의 범위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EXW 조건으로 만약에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운송인한테 셀러는 지불할 비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셀러 공장에 있는 물건을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있는 바이어의 창고로 만약에 운송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계약이다 라고 했을 때 EXW 조건으로 거래하자 라고 했을 때 이때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셀러 입장에서는 정해진 서울에 있는 창고에 물건만 딱 바이어가 가져갈 수 있도록 구분만 해놓으면 바이어가 알아서 서울에서부터 라스베가스까지 운송하는 모든 비용은 다 누가 지불한다? 그거는 바이어가 지불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셀러가 EXW로 거래할 때는요. 수출 가격을 제시할 때 제품 가격만 제시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따른 운송 비용은 플러스 시킬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품 값이 100불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이어가 EXW로 거래하자. 아니면 EXW 조건일 때의 가격을 제시해라. 아니면 EXW 가격을 제시해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제품 가격 100불 요것만 바이어한테 제시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제시하는 거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US 달러 100불 EXW 서울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100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조건에 따라 가지고 지금 조건이 11가지나 있잖아요. 조건에 따라 가지고 그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이 달라지게 되니까 그 반드시 어떤 조건일 때 얼마다라고 인커텀즈상의 어떤 조건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EXW 조건으로 100불이다 그러면 바이어한테 제시할 때도 US 달러 100불 EXW 서울 이런 식으로 US 달러 결제 통화를 얘기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100불. 그 다음에 조건은 EXW. 이걸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을 나타내 줘야죠. 공장이 있는 지역. 어디요? 서울이니까 서울.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EXW 조건으로 100불이다. 그랬을 때 가격을 제시할 때는 US 달러 100불 EXW 서울. 이렇게 바이어한테 가격을 제시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의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알아채실 수도 있으시겠는데요. 우리가 인커텀즈를 배우면서 각 조건별로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게 되면 언제 실전에 쓴다? 수출 가격을 제시할 때 쓴다. 따라서 인커텀즈 11가지 조건별로 규정하고 있는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다시 말하면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의 범위를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수출 가격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수출 가격이라는 거는 제품 가격 더하기 비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품 가격이 만약에 100불이고 EXW 조건일 때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면 모든 비용은 바이어가 운송인한테 자기가 알아서 부담하니까 우리가 가격을 지시할 때는 100불 더하기 비용 없음 해서 100불로 지시하면 되겠다. 다시 정리하면 셀러의 비용 범위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수출 가격을 제시할 때 활용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활용한다고요? 우리가 받을 수출 가격은 제품 가격 더하기 인커텀즈 조건별로 규정하고 있는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의 범위만큼을 플러스를 시키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CA 조건이다 라고 하면 셀러가 운송인한테 부담하는 비용은 어디까지냐? 수출지의 일정 지점까지다 라는 거죠. 대개의 경우는요. 이 수출지의 일정 지점이 어디냐면요. FCA 조건을 사용할 때는 대개 수출 제품을 비행기로 운송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따라서 수출지의 일정 지점이다 그러면 대개는 수출지의 공항을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 있는 물건을 라스베가스로 비행기로 운송을 한다. 그런데 FCA 조건으로 거래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은 어디까지냐면 만약에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공장부터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내륙 운임을 지불하면 된다라는 거죠. 운송인한테. 따라서 수출하는 제품이 청바지고 서울에서부터 인천공항까지 운송비가 청바지 하나당 1불이 든다. 그랬을 때 만약에 바이어가 수출 가격을 FCA 인천공항 조건으로 제시해 달라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때는 얼마를 얘기하면 될까요? 수출 가격이란 제품 가격 더하기 비용이니까 FCA 조건일 경우에 셀러가 분담해야 되는 운송인한테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어디까지라고요? 인천공항까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1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조건이라면 여러분들이 FCA 조건으로 가격을 제시할 때는 US 달러 100불 제품 가격이죠. 더하기 수출지 일정 지점 대개는 공항까지라고 그랬으니까요. 아까 공항까지 1불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수출 가격을 제시할 때는 100불 더하기 1불 해서 101불이라고 제시해야 되겠다. 따라서 정확하게 제시하는 요령은 US 달러 101불 FCA 인천 에어포트 이렇게 제시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인커텀즈를 꼭 배우고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인커텀즈를 알아야만 거기에 따른 인커텀즈 조건에 따른 수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비용의 범위를 확실하게 11가지 조건별로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11가지 다 기억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바이어하고 어떤 조건으로 거래할지
어떻게 합의를 볼지는 모르잖아요. 어떤 조건을 사용할지를 모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 비용의 범위를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의 범위를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FAS 조건 Free Alongside Ship이라는 조건 하에서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해야 되는 비용의 범위는 선측까지. 여기서 얘기하는 선측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항구에 부두에 정박한 선박에 바로 옆에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부두까지예요. 부두까지. 예. 물건을 실 수 있는 부두의 물건을 내려놓을 때까지의 비용을 셀러가 부담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FOB 조건 그러면 Free Onboard. 여기서 onboard란 얘기는 뭐냐면요. 선적이란 뜻이잖아요. 선적. 그래서 Free Onboard의 뜻은 뭐냐면 셀러 입장에서는 셀러가 분담하는 비용의 범위는요. 온보드 할 때까지다. 온보드만 하게 되면 비용 부담의 의무로부터 프리해진다. 더 이상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선적한 다음에 비용은 운임 이런 건 누가 지불한다고요? 당연히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바이어가 지불한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지금 조건을 4개째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각 조건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뭐예요? 셀러가 분담하는 비용의 범위를 우리한테 확실하게 암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프리 온보드 마찬가지잖아요. 말 그대로 하면 프리 온보드니까 프리해진다. 뭐로부터? 비용 부담의 의무로부터 프리해진다. 누가? 셀러가. 언제? 온보드하면.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셀러 shall be free라는 뜻이에요. 셀러는 프리해진다. 뭐로부터? 비용 부담의 의무로부터. 언제? 선적하고 나면. 그러니까 선적할 때까지만 셀러가 부담한다는 거죠. 따라서 또 우리가 수출 가격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물건을 부산으로 옮겨서 싱가포르까지 만약에 운송을 한다 했을 때 이것도 청바지라고 보고 하나의 US 달러 청바지 하나가 100불이라고 봤을 때요. 그때 싱가포르의 바이어가 FOB로 거래하자 수출 가격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수출 가격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제품 가격 더하기 비용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품 가격 100불 더하기 서울부터 부산에서 선적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만약에 2불이 나왔다. 그때 그러면 얼마라고 얘기하면 돼요? 100불 더하기 2불에서 102불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제시할 때는 싱가포르 바이한테 US 달러 102불 FOB 부산 포트 그렇게 알려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EXW일 때는 똑같은 100불짜리인데 100불만 받았고 FOB일 때는 102불을 받았잖아요. 왜요? 왜 2불 차이가 났어요? EXW일 때는 셀러가 부담하는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운송비를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FOB 조건일 때는 셀러 입장에서 2불이란 돈을 운송인한테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셀러가 자기 돈으로 내게 되면 그만큼 손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출 가격을 제시할 때 FOB일 경우에는 2불을 미리 더해서 바이어한테 받아서 운송인한테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역에서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예. 그래서 꼭 좀 잘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CFR 조건이다라고 얘기하면요. 이거는 cost and freight 해서요. cost라는 거는 선적 공장에서부터 수출
자의 공장에서부터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을 cost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and freight 여기서 얘기하는 freight라는 거는요. ocean freight 해상 운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수출자의 공장에서부터 수입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해상 운임까지를 셀러가 운송인한테 부담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셀러는 CFR로 거래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부터 부산으로 옮겨서 부산에서 싱가포르의 항구까지 들어간다. 그랬을 때 청바지 한 벌 값은 100불이고 부산까지가 2불이고 선적할 때까지가 2불이 소요되고 싱가포르까지 해상운임이 3불이다. 그러면 그때는 가격을 얼마로 제시하면 될까요? 바이어가 CFR 싱가포르 포트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100불 더하기 육상운임 그러니까는 선적할 때까지 비용 2불 더하기 해상운임 3불 해서 그때는 105불 바이어한테 제시할 때는 US 달러 105불 CFR 그 다음에는 싱가포르 그러니까 그 지명은 맨 끝에 붙이는 가격을 제시할 때 끝에 붙이는 지명은요. 운임이 포함되는 끝단의 지역을 표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FR이니까 해상 운임 포함이 되는데 도착하는 장소가 싱가포르니까 싱가포르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CIF 조건 같은 경우에는요. Cost Insurance Freight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코스트는 바로 위에 있던 CFR 조건일 때 코스트와 똑같이 선적할 때까지 비용이고요. 인슈어런스라는 거는 해상보험을 얘기해요. 해상보험료. 그 다음에 프레이트는 오션 프레이트. 그러니까 보시면 CFR이나 CIF나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 그러니까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보험료 하나만 차이가 난다라는 거야. 보험료 하나만. 그러니까는 비용의 범위에 있어서는 CFR이나 CIF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CFR 싱가포르 조건으로 가격이 얼마니? 그러면 셀러가 수출 가격에 CIF 싱가포르일 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그때 포함되는 비용은 뭐예요? 제품 가격 더하기 선적할 때까지 비용, 해상운임 더하기 보험료. 이 보험료는 뭐 얼마 되지 않아요. 뭐 1억짜리 물건이다 그러면 대략 한 10만 원 정도, 한 0.1%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부담이 안 되니까요. 아주 적은 금액이죠. 그럼 어쨌든 보험료가 만약에 0.5불이다. 0.5불이다. 물건값은 100불이다. 선적할 때까지 2불이다. 운임이 3불이다. 그러면 그때는 얼마라고 얘기하면 돼요? 105.5불 이렇게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바이한테 제시할 때는 US 달러 105.5불 CIF 싱가포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인커텀즈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은 10가지. 11가지죠. 11가지. 11가지 조건별로 중요한 셀러 바이어 의무는 10가지. 그 중에 중요한 게 비용의 범위가 중요하다. 왜냐? 비용의 범위를 알아야만 우리는 인커텀즈 조건에 따른 수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상당히 쉬운 얘기예요. 그 초등학교 산수 같은 거예요. 산수 같은 거. 다만 이제 처음이다 보면 하나하나 11가지 조건별로 셀러가 분담하는 비용의 범위를 기억한다는 게 쉽진 않죠. 근데 다양스러운 게 뭐예요? 다양스러운 게 기억하는데 조금 도움되는 게
셀러가 분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뭘 자세히 분석해보면 알 수 있다.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다. 인커텀즈 제목을 보면 거기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CPT 조건일 경우에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요. 목적지까지인데 대개 목적지는요. 수입지 공항까지예요. 그래서 실전에서 보면 이 CPT 조건이라는 거는 운송수단에 상관없이 뭐 배로 운송을 하든 비행기로 운송을 하든 뭐 육상으로 운송을 하든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대개의 경우에 보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물품을 비행기로 운송할 때 그때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대개 목적지를 어디를 정하냐? 수입지의 공항을 정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LA까지다. 그런 목적지를 대개는 LA 에어포트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바이어 창고는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라스베가스다. 뭐 그렇게 하면 CPT 라스베가스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공항까지만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바이어가 별도로 운송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CPT 조건일 때 C는 뭐냐? carriage. 여기서 얘기하는 carriage라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항공 운송일 경우에 항공임을 얘기한다. paid to 지불한다. 누가? 셀러가 지불한다 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운송인한테. 따라서 셀러는 항공 운임을 인커텀즈에서는 셀러의 의무로 되어 있지만 셀러가 자기 돈으로 내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수출 가격에 다 플러스를 시켜서 그래서 바이어한테 받아서 지불한다라는 거죠. 왜요? 자기가 내게 되면 그만큼 손해가 되잖아요. 그럼 이상하네. 그럼 못하러 인커텀즈에서는 CPT나 뭐 CFR이든 비용에 셀러의 비용 부담의 의무 이렇게 써놨느냐? 그거는 우리가 잘 해석해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셀러가 내라 라고 얘기했지만 네 돈 내라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운송인한테 부담해야 되는 의무가 그러니까 직접 지불하는 게 셀러지 셀러의 돈으로 내라 그런 의미하고는 다른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가 우리한테 뭐를 좀 사달라고 부탁을 할 때도 만약에 운임이 별도로 든다. 그럼 그 운임까지도 다 받아야 되는 건 정상 아니겠어요? 수박 한 통을 동네 앞 슈퍼에서 좀 사와라. 하나에 10,000원이다. 그럼 10,000원만 받아도 되지만 저기 롯데백화점가 택시 타고 가서 택시비 20,000원 드는데 수박 하나 사와라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택시비 20,000원, 수박값 10,000원, 30,000원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고 계신가요? 좀 어렵나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렵다면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근데 조금 더 들어보시죠. 그 다음에 CIP라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 조건은 기본적으로 CPT 조건과 동일한 조건인데 셀러가 분담해야 되는 비용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아까 CFR 조건과 CIF 조건과 마찬가지로. 되게 요 CIP 조건도요. 비행기로 운송할 때 많이 그러니까 수출품을 비행기로 운송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지 공항까지다. 따라서 만약에 청바지 100불짜리를 비행기로 LA까지 운송한다. 근데 항공운임이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부터 출발해서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임 모두 다 합해서 10불이 든다. 그때는 US 달러 110불 더하기 또 뭘 포함시켜야 돼요? 보험료. 만약에 1불이다 그러면 111불 CIP LA 에어포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CIP일 때 셀러가
분담해야 되는, 지불해야 되는 비용의 범위는 서울부터 인천공항까지, 인천공항에서 LA공항까지, 그리고 플러스 해서 여기까지만 하면 CPT고요. 플러스 보험료까지다 라는 거죠. 보험료까지다.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만약에 셀러 바이어가 비행기로 운송을 한다? 어떤 조건을 많이 쓴다고요? FCA 조건, 아까 위에서 봤던, 아니면 CPT나 CIP, 요 셋 중에 하나를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CA 조건이다 그러면 수출 가격을 제시할 때 항공운임은 빼고 제시하는 거고요. CPT나 CIP일 경우에는 항공운임을 미리 알아봐서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더군다나 CIP 조건이라면 보험료까지도 미리 계산해서 가격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인커텀즈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각 조건별로 셀러가 운송인한테 분담하는 제3자한테 지불해야 되는 비용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수출 가격에 반영을 시켜서 수출 가격을 제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출 가격, 인커텀즈 조건에 따른 수출 가격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커텀즈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바이어도 인커텀즈 어떤 바이어고 거래할 때도요. 인커텀즈 어떤 조건이라는 걸 정해놓지 않고 가격이 얼마니 이렇게 합의를 보는 경우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강행법은 아니지만은요. 관습적으로 다 모든 경우에 인커텀즈를 활용해서 가격을 산정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PT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인커텀즈 2020에서는 DPU라고 바뀐다는 거죠. DAT는 Delivered at Terminal. 그 다음에 DPU는요. Delivered at Place Unloaded. 그러니까 양화한 채로 뭐 그런 얘기예요. 이따 쉽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DAT는요. 수입지 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 이때 터미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공항이 될 수도 있고요. 항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운송할 때나 배로 운송할 때나 아니면 육상으로 얘기할 때는 뭐 버스 터미널이나 아니면 뭐 화물 트럭 터미널이나 모든 그러한 터미널들을 다 포함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지의 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한다. 그래서 DPU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로 운송할 때는 대개 공항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로 운송할 때는 항구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차로 운송할 때는 기차역을 지정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DAT, LA 포트다. 그러면 LA 항구까지 도착할 때까지 비용을 셀러가 지불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셀러는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을 수출 가격에 포함을 시킨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선적할 때까지 비용이 1불, 청바지 가격이 100불, 수입지 항구, LA 항구까지 3불, 그러면 그거 싹 더해서 US 달러 104불이다. 바이한테 얘기할 때는요. US 달러 104불 DAT 어디를 지정한다고요? 도착지를. 도착지가 어디다? LA 포트다. 그러니까 US 달러 104불 DAT LA 포트 이렇게 제시하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DAP 조건은요.
delivered at place. 그래서 대개 지금 얘기하는 place라는 거는 뭐냐? 목적지를 얘기해요. 그 대개의 경우에 DAP 조건을 사용할 때는요. 바이어의 창고까지 운송을 해달라. 따라서 바이어의 창고까지, 만약에 바이어의 창고가 라스베가스다. 그럼 라스베가스까지 도착하는 모든 비용을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DAP 조건으로 거래할 때는요. 셀러는 서울에서부터 인천까지, 아니 만약에 부산이면 부산까지, 부산에서부터 LA 포트까지, LA 롱비치라는 포트가 있거든요. 롱비치 유명하죠? 가보셨나요? 예, 롱비치 아주 관광도 많이 가잖아요. 그쵸? 예, LA에 가면 뭐 관광할 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LA 롱비치예요. 롱비치. 예. 그래서 어쨌든 롱비치까지, 그 다음에 롱비치에서부터 또 육상으로 라스베가스 바이어 창고까지 이 모든 비용을 미리 계산해서 가격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DAP 조건 같은 경우에는 셀러의 창고로부터 바이어의 창고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비용을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도록. 따라서 셀러가 수출 가격을 산정할 때는 만약에 DAP 조건으로 거래한다라고 하면 공장에서부터 바이어의 창고까지 모든 비용을 수출 가격에 반영을 해서 바이어한테 받아서 그 다음에 인커텀지에서는 그 비용을 셀러가 지불하라고 그랬으니까 운송인한테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 다음에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 이 D 조건의 앞에 나온 Delivered라는 거는요. 다 제품을 인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좀 전에. 네. 제목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다? 예. 셀러가 분담하는 비용의 범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delivered, duty paid. 그러니까 delivered 동사죠. 주어는요. 셀러예요. 셀러는 deliver 해야 된다.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근데 어떤 비용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duty까지 포함시킨다. 다시요. delivered, duty paid. DDP 조건은요. 셀러 입장에서는 바이어가 정하는 목적지, 창고까지 딜리버 해줘야 되는데, 듀티. 우리가 이제 수입지에서 통관할 때는 수입지 당국에 세금을 내잖아요. 관세, 플러스 기타 세금. 그 모든 세금들을 셀러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계산을 미리 해야 된다는 거죠. 계산하기 쉽지 않겠죠. 근데 포너한테 부탁하면 그 세금을 미리 예상을 해서 산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다 포함을 시키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셀러의 책임의 범위 두 번째. 이제 비용은 이해가 되셨죠? 책임의 범위라는 거는 뭐냐면 운송하는 과정에서 셀러는 어디 부분까지의 운송을 책임을 지느냐. 다시 말하면 어느 구간까지 발생하는 사고는 셀러가 손해를 감당을 하느냐. 그 문제예요. 그 문제.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EXW 같으면 어디까지냐? 이것도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긴 지금 좌동이라고 써 있는데요. 좌동이라는 거는 뭐예요? 왼쪽에 보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비용이 없다. 그러니까 비용과 책임의 범위가 동일하게 공장에서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러는 공장에다 물건만 잘 이렇게 구별해서 놔두면, 적치해 놓으면 되는 거고요.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사고가 나면 제품에 로스나 데미지가 오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은 바이어가 진다는 거예요. 셀러는 난 몰라. 예, 내 책임 아니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근거는 뭐예요? 인커텀즈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셀러 바이어가 인커텀즈를 사용하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셀러의 의무는 책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임의 범위도 참 중요해요. 왜요? 운송하다 보면 셀러의 창고에서 바이어의 창고에 들어갈 때까지 혹시라도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커텀즈에서는 각 조건별로 그 책임의 범위, 보통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위험의 이전이라고 얘기해요. 운송하다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언제 셀러로부터 바이어로 이전이 되느냐. transfer of risk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그 이전 순간까지는 사고가 나면 셀러가 책임지고 그 다음에 바이어가 책임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 표를 한번 잘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셀러가 책임지는 책임의 범위는 비용의 범위와 동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좌동 이렇게 돼 있죠. 단지 다른 거는요. C 조건만 달라요. C 조건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셀러가 책임지는 구간은 지불하는 비용의 구간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비용의 범위는 확실하게 기억을 해둬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임의 범위를 외운다. 기본적으로는 같다. 그러나 시 조건만 다르다. 왜 다르냐? 아니 그거는 일부러 우리 어렵게 만들려고 다르게 만든 건 아니고요. 예. 무역하는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그렇게 활용을 해왔으니까 그대로 채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CFR과 CIF는 동일한 조건이죠. 그래서 CFR, CIF는 셀러가 책임지는 범위는 선적 시까지만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셀러가 책임지는 책임의 범위는 비용의 범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책임은 선적할 때까지만 지면 된다. 그러나 비용은 운임까지도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셀러의 책임의 범위는요. CPT, CIP, 시조건은 다르다고 그랬죠. CPT, CIP는 책임의 범위는 수출지 공항까지만이에요. 그러니까 공항까지만 무사히 운송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비행기가 이렇게 쭉 운항을 하다가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그 사고로 인해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셀러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난히 C 조건만 수출지에서 그러니까 수출지 항구나 공항에서 셀러의 책임은 끝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D 조건 같은 경우에는 셀러 바이어의 책임의 범위는 동일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커텀즈에 보면 수출 및 수입 통관의 의무가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참 쉬운 거예요. 쉬운 건데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요. 수출 통관은 수출지에서 일어나죠. 통관이라는 게 뭐예요? 세관 당국에 신고하는 거죠. 이제 물건 내보내겠습니다. 수입 통관은 이제 물건을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내가 들여오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세관을 통과하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수출 통과는 누가 하는 게 편해요? 수출지에서 수출상이. 수입 통과는요. 수입지에서 수입상이 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수출 통과는 기본적으로 수출상이 하도록 돼 있고 수입 통과는 수입상이 하도록 나눠져 있다. 규정이 돼 있다. 근데 다만 예외가 있겠죠.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에 해당이 될까요? 그래서 EXW 같은 경우에는요.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을 다 이거는 바이오가 하도록 돼 있어요. 왜 수출 통관도 바이오가 하느냐? 아까 보시면 책임 및 비용의 범위가 수출상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출 통관도 하고 책임도 져야 되니까 수출 통관도 바이어가 다 진행을 해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EXW 조건은 수출 수입 통관을 다 바이어가 하고 그 다음 맨 밑에 보시면 DDP 조건만 수출 수입 통관을 다 셀러가 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수입 통관은 왜 바이어가 안 하고 셀러가 하느냐? A. 아까 그랬잖아요. 셀러가 분담하는 비용의 범위가 관세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관세 지불하려면 수입 신고를 해야 되겠죠. 통관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 통관도 수출 통관도 수출상, 수입 통관도 수출상 이렇게 셀러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인커텀즈에 규정이 돼 있는 잠깐만요. 규정이 돼 있는 계약 체결. 여기서 얘기하는 계약이라는 거는 운송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운송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해상운송이면 해상운송, 항공운송이면 항공운송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이거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고요.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면 항공이 됐든 해상이 됐든 그 운임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 사람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F 조건을 볼까요? F 조건 같은 경우에는 FAS, FCA, FAS, FOB 조건 같은 경우에는요. 예, 운송비를 누가 부담해요? 해상 운송비를? 아까 제일 앞에 비용의 범위를 보면 셀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아니죠. 바이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선적할 때까지는 누가 부담해요? 셀러가. 선적한 다음에 비용. 해상운임은 누가 부담해요? 바이어가. 그러니까 운송계약도 바이어가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C 조건 보실까요? CFR, CIF, CPT, CIP. C 조건 같은 경우에는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이 어디까지예요? 해상운임이나 항공운임. 그러니까 해상이나 항공운임을 누가 지불해요? 셀러가. 그러니까 당연히 운송계약도 셀러가 부담한다. 그 다음에 D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건 당연하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비용을 셀러가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셀러가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하는 거냐? 이거 하나하나 기억하는 게 아니고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아니죠. 운송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해상 운송이 됐든 항공 운송이 됐든 운송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따라서 F조건 같은 경우에는 누가 체결해요? F조건은 선적할 때까지 비용만 셀러가 부담하고 운송비용은 바이어가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이어가. 나머지 C조건, D조건은 모든 운송비용은 셀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셀러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EXW 조건에서는요. 양쪽 다 운송계약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X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예, 인커텀지에서는 셀러가 됐든 바이어가 됐든 둘이서 합의해서 알아서 하지 인커텀지에서는 규정은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지금 들을 때 좀 혼란스럽기도 하죠. 근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시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보험계약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해상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해상에서 사고 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가입하게 되는 보험, 해상보험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인커텀지에서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 다 X표 이렇게 쳐 있는데 CIF 조건 보실까요? CIP 조건. 특징이 뭐예요? 조건의 가운데 I자가 들어가 있죠. 인슈런스거든요. 이 조건만 셀러가 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보험료를 셀러가 부담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쵸? CIF나 CIP나. 그러니까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니까 당연히 셀러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 괄호치고 B라고 써 있고 S라고 써 있는 건 뭐냐? 이거는 인커텀즈 상에서는 CIF나 CIP만 셀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양쪽 다 체결의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전에서는요. 체결을 하기는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실전에서 체결을 하면 누가 체결하느냐? 대개의 경우에 EXW는 바이어. 그러니까 이 실전에서는 누가 체결하느냐라는 거는 책임의 범위를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송 중에 일어나는 책임. 다시 말하면 운송 중에 해상 운송이나 항공 운송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셀러의 책임의 범위를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셀러의 책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셀러가 보험을 체결하겠죠. 자기가 책임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바이어가 있다 그러면 바이어가 책임지게 보험에 가입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표시예요. 그런 표시. 그래서 E 조건이나 F 조건이나 C 조건 같은 경우에 대개 보면 선적지에서 인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실전에서는 바이어가 체결하는 거고요. D 조건 같은 경우에는요. 도착할 때까지 모든 책임을 셀러가 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셀러가 책임지는 거예요.
보험을 들면은 실전에서는 셀러가 된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제품의 인도 시점은요, A4. 그러니까 아까 저기 셀러 의무가 A1부터 10까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도 시점은 책임의 범위하고 동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옆에 보면 A5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책임의 범위와 인도 시점은 동일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하다는 거죠. 자, 오늘 공부한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커텀지라는 거는 ICS에서 제정한 국제무역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국제 규칙이다. 규정하고 있는 전체 조건의 숫자는 11가지고 그 다음에 전체 각 조건별로 11가지 조건별로 셀러 바이어 의무가 10가지씩 규정이 되어 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비용의 범위, 책임의 범위, 통관의 의무, 계약 체결, 인도의 시점 등등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다음 시간 혹은 대면 교육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